김금돈의 썰치는 라디오 김금돈입니다. 구독, 좋아요, 사연 공유, 알림 설정으로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72의 남자입니다. 사람의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삶을 바탕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과거에 얽매이기만 해서도 안 되고 현재만 즐겨서도 안 되고 또 미래만 보고 달려가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얼핏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적절히 나눠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예스맨이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착해서가 아니고 뒷일을 걱정해서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나 부탁도 무조건 알겠다고 한 후 힘에 부쳐 코피를 쏟으며 끝내곤 했어요. 그때마다 제 마누라는 남일에 뭘 그리 아등바등하냐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원래 사람이 쥐똥 들어온 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누라가 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거든요. 마누라는 저보다 2살 어린 여자로 제가 26이던 해에 같은 회사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입니다. 당시 저는 이제 막 이직을 한 상태였고 아내는 고등학교 졸업 후 그 회사에서 쭉 일을 해왔다고 해요. 저는 생산직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고 아내는 격리부서였습니다. 회사 규모가 제법 커서 격리부서에만 4-5명 근무하고 있었고 제가 있던 생산 라인만 해도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다니고 보니 어느 라인에 누가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다더라 하는 그런 사정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또래다 보니 별난 일도 아니었죠. 오히려 힘든 회사 생활에 그런 연애담이 은근한 재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격리부서 아가씨 중 한 명을 마음에 품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은 진작 제 그런 마음을 눈치채고 꽃이라도 한 송이 사다 주라 부추겼지만 제 계산으로 만약 거절이라도 당하면 다음 날부터 일하러 나오는 것이 감당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속으로만 눌러뒀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살피다 거절당할 걱정이 없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고백할 요량이었죠. 하지만 저는 영영 그 여자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누라가 저에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날은 월급날이었는데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는 격리실로 가서 직접 월급을 타가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둔 아가씨가 월급 장부를 확인하면 마누라가 봉투를 건네주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제 차례가 되어 월급 봉투를 받기 위해 마누라 앞에 섰을 때예요. 김영두 씨는 밥 언제 살 거예요? 순간 무슨 말인가 싶어 마누라 얼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사실 마누라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못했어요. 외모로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참 심통맞게 생겼었거든요. 볼 양옆으로 심통이 덕지덕지 붙은 데다 손가락도 오동통하고 짤뚱맞은 게 욕심 많은 맏며느리 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누라와 말을 섞기도 전에 저는 묘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속에서 이미 마누라에 대한 선입견이 한껏 있는 마당에 남들 다 있는 곳에서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밥을 언제 살 거냐 묻는데 그때 든 생각으로 관상은 과학이구나 싶었죠. 평소에 서로 인사도 주고받은 적 없는 사이인데 마음에나 있는 여자가 그랬다면 얼씨구나 기회라고 생각했겠지만 마누라 하는 꼴이 좋아 보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다 할 대답은 안 하고 월급 봉투를 챙겨 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그게 마누라의 자존심을 건드렸나 봅니다. 다음 날 마누라가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설마 날 기다렸을까 싶어 빠르게 지나쳐 가려고 하니 제 옆으로 툭 끼어들어 보조를 맞춰 걷더군요. 그렇다고 별다른 말을 하는 건 아니고
그저 심통맞은 얼굴을 하고 제 걸음을 쫓아왔습니다. 이대로면 어디까지 따라올 작정인가 걱정이 돼 걸음을 빠르게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찌 된 게 손가락만큼 키도 짤뚝한 여자가 한 걸음도 처지지 않고 저를 쫓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와 생각하면 그때 이미 저를 제 소나기에 올려둘 다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어째저째 마누라와 저는 연애를 하게 됐어요. 물론 그 시작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마누라는 며칠 그렇게 제 뒤를 쫓더니 나중엔 울먹이며 그러더군요. 이제 회사 사람들 다 아는데 창피해서 일은 어떻게 다녀요? 영두씨가 책임져요. 다 영두씨 때문이에요. 제가 뭘 했길래요?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무슨 연유로 절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거기다 또 왜 절 보고 밥은 사라고 한 거고요? 영두씨가 저 좋아한다고 소문 다 내놓고 하도 말이 없으니 회사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는 줄 알아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몇 번 반문했더니 마누라의 울먹거림이 나중엔 아예 고함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온 동네가 떠나가라고 소리치는데 그 기세에 정신 차려보니 저도 모르게 마누라와 연애를 시작했더군요. 보아하니 제가 격리부 다른 아가씨를 힐끔거린 걸 자기들끼리 마누라를 좋아하는 거라 단정짓고 즐겼나 봅니다. 그렇게 억측으로 시작한 연애지만 그래도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좋았어요. 연애하고 넉 달 정도 지났을 때 마누라 쪽에서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맞으니깐 부모님은 너무 늦지 않게 가야 된대요. 내가 가야 줄줄이 동생들도 하나씩 짝을 찾아가잖아. 마누라 말이 맞는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 마누라가 당시에 24이었고 말 맞다나 줄줄이 있던 5 동생 중에 셋은 20도 안 되는 나이였어요. 반면에 저는 저보다 3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30을 코앞에 둔 29이라 진짜 급한 건 제 형이었습니다. 형이 올해 9수라 내년에 식 올린다고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기다렸다가 우리 형 식 올리고 나면 그때 준비해서 우리도 식 올리자. 요새야 누가 먼저 가는 게 중요하지 않지만 옛날엔 맞이를 두고 동생이 먼저 가면 그것도 흠잡힐 일 중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할 것 없는 우리가 좀 더 기다리자고 했어요. 그날은 마누라도 별 내색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벼락 떨어질 일이 생겼어요. 출근해서 이제 막 일을 시작했을 때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목청 좋은 아저씨 하나가 절 찾아온 겁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 중에 김영두가 누구요? 누구시죠? 내 최숙희 애비 된 사람이요. 그쪽이 김영두요. 최숙희가 마누라 이름이었는데 장인어른께서 절 보자고 근무 시간에 찾아오신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 짤뚝한 키며 네모지게 떡 벌어진 떡대가 마누라와 똑 닮았더군요. 네, 제가 김영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끼가 내 딸 가지고 논 김영두구마. 니 잘 만났다. 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장인어른은 다짜고짜 집에서부터 자루에 담아 가져온 날도끼를 꺼내 흔드셨습니다. 생떼 같은 딸을 요리조리 꼬드겨 데리고 놀다 귀찮으니 내다버렸다고 호통을 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바람에 공장 사람들은 작업도 멈추고 재밌는 구경에 나섰습니다. 결국 공장장이 마누라와 저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상황을 정리해 주었어요. 듣자 하니 제가 마누라에게 형님 혼인 이후에나 식을 올리자는 얘기를 한 것이 화근이 된 거더군요. 어떤 오해가 있어 그 사달이 났건 중요한 건 온 회사 사람들이 마누라와 제 얘기로 한동안 입심심할 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제가 이모님 주선으로 회사를 들어왔던 건데 이 일이 고스란히 이모님에게 들어갔고 뒤이어 부모님 귀에도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버지는 제 행실에 성이 날 대로 나셔서 돛보자락을 휘날리며 회사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곤 형님이고 나발이고 당장 저 먼저 혼례를 치르라고 하셨죠. 그 바람에 저와 마누라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단시간에 식준비를 마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알고 보니 마누라 바로 밑에 처제가 덜컥 애를 배워서 남자와 살림을 합쳐야 하는데 처갓집에선 맞이를 두고 동생을 먼저 보낸다는 게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저를 그렇게 몰아붙여 식을 올리도록 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제 표정이 썩 좋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 처갓집에선 또 한바탕 난리가 났을 수밖에요. 공장 다니는 놈한테 책상머리 앉아서 일하는 귀한 딸 보내놨더니 입이 대빨 나왔다고 노발대발 또다시 달도길 찾는 걸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겨우 넘어갔습니다. 뭐 그렇게 마누라와 저는 연애부터 결혼까지 아주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가족사도 대충 한다 뿐이지 자세한 건 몰랐습니다. 상견례 날이 혼례날이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시골리고 경주로 신혼여행을 간 날 마누라는 제 형님이 어느 대학 교수로 임명됐다는 말에 아주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거기다 제 여동생까지 어느 여대 영문과를 다닌다고 하니 부모님 원망을 하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아주버님이랑 아가씨는 원 없이 공부시켜주고 당신만 나몰라라 하신 거네. 제가 공부에 영 취미가 없어 일찌감치 손을 놓은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얼굴까지 벌겋게 달아올라서 씩씩거리더군요. 마누라의 호들갑이 싫긴 했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니 제 속내를 털어놓는다는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양갓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전혀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누라가 제 부모님께 저를 올리다 말고 통곡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며 저며 다들 놀랄 밖에요. 마누라를 어찌어찌 일으켜 달래니 신세한탄을 시작하는데 없는 집 마지로 태어나 뭐 하나 편하게 해본 적이 없다고 울어대는 겁니다. 아가씨는 원 없이 배우고 이제 좋은 집에 시집가서 잘 살 일만 남았네요. 생전 보도 못한 짓에 동생 얼굴이 허옇게 질려 언니 언니 이러며 말리는데 보는 내가 어찌나 거북스러운지 마누라를 힘으로 왈칵 일으켜 세우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놈의 여편네 힘도 어찌나 좋은지 까딱도 안 하고 가만 들어누워 같은 여자로 태어나도 팔자가 이리 다르니 서로 그런다며 통곡을 하였어요. 결국 아버지가 살림미천으로 돈 얼마를 떼준다고 하니 그제야 방긋방긋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여편네가 돈이 욕심나서 심술을 부렸다는 게 한눈에 들어오더군요. 가족들 눈에도 뻔히 보였을 텐데 어찌나 부끄러운지 제 얼굴이 검붉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누라라는 여자는 낯짝 두껍기가 하늘 끝까지 솟아올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속으로 한숨을 푹 내쉬며 여자 하나 잘못 들여 앞으로 갈 길이 순탄치 않겠구나 자책하고 있으니 아버지가 제 이런 속을 읽으셨는지 술 한 잔을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가족을 잃었으면 위할 줄도 알아야 하고 눈 감아줄 줄도 알아야 한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안 사람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걸 명심하거라.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의 저 말씀을 따르려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마누라가 제 속에 비수를 꽂아대도 참을 인자를 수백 번 새기며 세월을 견뎌냈어요. 하지만 마누라는 아버지가 지 편이라 여기고는 아주 기세등등해져 지 편한 대로만 살려고 들었습니다. 돈이라도 필요해야 시댁에 얼굴 한번 비칠 뿐이지 한 번을 제 발로 찾아간 적이 없었죠. 명절날도 다를 것 없었습니다. 매번 핑계를 대며 제 본가를 피하다가 나중엔 아예 교회를 다녀서
명절을 못 챙긴다고 못을 박더군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까지 상투 틀고 계신 분이었지만 겉보기와 달리 속은 무척 깨어있던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마누라가 일부러 시댁 처마 밑을 피한다는 걸 진작 아시고는 그때도 절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릴 때라 기억하려는지 모르겠다만 영두 네 어머니도 할머니 등살에 시집살이 호되게 하지 않았냐. 그게 뭐 좋은 꼴이라고. 원래 시집 문간에 닳도록 드나들어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며느리 자리다. 부모 마음이야 자주 보고 살면 좋지만 자식들 불화까지 생기면서 그렇게 끼고 살면 뭐가 좋겠니? 그렇지 않냐? 그 후론 저도 마누라가 집에 가든지 말든지 한 소리를 안 했어요. 반면에 처갓집에선 자식이 지지고 볶든 어쩌든 관심도 없고 그저 툭하면 집에 들러 자식돌이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특히나 장인어른은 때마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첫째 싸우니까 할 몫을 다 해야 아랫동서들한테도 면이 생기는 법이다. 그런데 그 돌이라는 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생신이야 챙기는 게 당연하다만 홀렛날에도 본 적 없는 사돈의 팔촌 잔치날까지 절 보고 첫째 사위 노릇을 하라고 하시니 제 벌이로 감당이 안 되더군요. 달마다 벌이의 3분의 1이 처가 경조사비로 나가는 판국이니 한 번은 팔촌 당숙의 환갑을 앞두고 마누라에게 가까운 친척만 챙기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편네가 없는 집에 태어나 갖은 고생을 하고 살았니 하며 또 가만히 있는 제 여동생을 끄집어 드립니다. 아가씨는 눈 떠보니 금수저 입에 턱하니 물고 태어나 대학도 모자라 나는 한번 구경도 못한 비행기까지 타고 외국물 먹으러 갔는데 어이구 내 팔자야. 나도 돈 좀 진 집에서 나기만 했어도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건 택도 없지. 며칠을 끙끙 앓으며 우는 소리를 내는데 이러다 불쑥 아버지라도 찾아가 손 벌리면 어쩌나 싶어 적금까지 깨서 마누라 손에 쥐어줬습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제 동생이 공부를 퍽 잘해서 부모님도 그 소질을 아깝게 여겨 외국으로 공부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마누라는 그게 못마땅한지 입이 툭 튀어나와서는 부모님을 붙들고 여자 혼자 외국살이가 무슨 말이냐고 개거품을 물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지가 그렇게 우겨대면 동생 유학길이 막힐 거라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부모님도 그 일에 뜻을 굽힐 생각은 없었기에 동생은 차질 없이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이번엔 마누라가 말을 받고 동생 덕으로 비행기 한번 타보자며 그렇게 해외여행 노래를 부르더군요. 결국엔 동생이 외국에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며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은 미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마누라는 미국에 있는 동안 한껏 들떠 관광을 하고 싸돌아다니며 신우 덕에 별꼴을 다 보고 산다고 고맙다 하더군요. 하지만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선 언제 그랬냐는 듯 처갓집 사람들을 모아놓고 동생과 매부욕을 해댔습니다. 어이구, 내가 여자 혼자 미국 간다고 했을 때부터 이 사단이 날 줄 알았다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지가 외국물을 먹어도 그렇지. 어디 만날 남자가 없어서 코쟁이랑 결혼을 하냐고. 저를 뻔히 앞에 앉혀두고도 처갓집 식구들은 마누라 말이 맞다고 손뼉을 치며 맞장구를 쳐댔습니다. 듣다 한 소리 하려는데 괜히 처가 식구 전부 모인 자리에서 일만 크게 만들지 싶어 나중으로 미뤘어요. 그런데 어찌 시기를 놓치자 말할 기회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하나 일이 터졌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유일하게 취미 삼던 일이 낚시였는데 마누라는 제 낚시 취미를 항상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결혼 후에는 많아야 1년에 한두 번 낚시를 가는 게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마누라 눈엔 자주로 보였나 봅니다. 허구 헛날 집에 붙어있는 꼴을 못 봐.
당신 그 낚시 작대기 어디 갖다 팔 데 있으면 좀 팔아오구려. 집구석에 동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오. 혼자서 양반 마냥 유유자적 살 생각 말고 가족을 위해 살아야지.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가족 위하라고 가르치는데도 깨닫는 게 없어요? 그러고는 얼마 뒤 그리 애지중지하던 낚싯대가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마누라가 어디 가져다 팔았는지 아니면 누굴 줘버렸는지 물어봐도 시침 뚝 떼며 모른다고만 하니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러다 얼마 뒤 처갓집 이웃 사람이 제 낚싯대를 쓰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마누라는 겸연쩍어하는 기색 하나 없이 그러더군요. 그거 들고 있어도 생전 쓰지도 않는 거 쓴다는 사람 있어서 줘버렸어요. 평소에도 처갓집 식구들과 똘똘 뭉쳐 툭하면 면박이나 주는 사람이라 속이 뭉퉁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쯤엔 마누라와 10년을 살면서 한 맺힌 것들이 하나 둘씩 고개를 쳐미는데 억지로 눌러 담으며 견뎠어요. 그래도 애들 엄마인데 아버지 말씀처럼 아끼며 살지는 못할 망정 부창부수로 똑같이 헐뜯어서야 되겠나 싶어서죠. 하지만 마음에 묻어두고 살아온 한이 병으로 찾아온 건지 어느 날부턴가 제 몸이 비쩍 마르기 시작하며 영 안 좋아졌어요. 저희 가족들은 하나같이 제 변화를 눈치채곤 큰 병원 한번 가보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제 딴에도 무슨 병고가 있지 싶어서 마누라에게 넌지시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요새 몸이 영 예전 같지 않은 게 병원 한번 들려야 될 것 같아. 마누라는 제 말에 콧방귀를 픽 뀌더니 방닥던 걸레로 날아가는 파리 한 마리를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맨날 돈 없다고 짠 소리 하더니 병원은 무슨 돈으로 가려고? 신소리 말고 아프면 잠이나 자슈. 마누라의 반대로 병원에 들릴 생각도 못하고 하루하루 제 몸은 비쩍 골아갔습니다. 나중에 보다 못한 형님이 아는 친구를 통해 병원 날짜를 잡아주셨어요. 그때도 마누라는 절 보고 꼭 병원을 가야겠냐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당신 병수발 절대 못 들어요. 아주버님이 그 잘난 교수일 때려치고 집구석에 들어앉아서 병수발 들 거 아니면 남의 집일에 감나라 배나라 참견 말라고 해요. 아이고 무슨 집구석이 기침만 해도 큰 병 났다고 전알린가 몰라. 저리 말하고도 속이 안 풀리는지 병 걸리면 죽어야지 치료비가 어딨냐고 한참을 궁시렁거리더군요. 하지만 마누라의 말은 귓등으로 흘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어요. 제가 중병에 걸려 살 날이 길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나마도 수술을 했을 경우엔 낮은 확률이라도 가능성이 있지만 수술을 포기하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혼자서 결과를 듣고 돌아가는 길에 눈물도 안 나더군요. 집으로 돌아가 제일 먼저 마누라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한 가족이니 마누라 생각이 제일 먼저 나긴 하더군요. 제가 얘기한 첫날엔 마누라도 제법 놀랬는지 아무 말 없이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선 마누라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자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럴 기분이 안 나니 며칠만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자 했습니다. 전날엔 잘 넘어간다 싶던 마누라는 이날엔 속을 감추지 못하고 드디어 한마디 하더군요. 당신이야 당장 죽는다니 아쉬울 게 없겠지만 나랑 새끼들은 어쩌란 말이오?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남은 사람도 살지. 참 마누라다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싸워 못하나 싶어서 못 들은 척 눈 감고 또 한 번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엔 형님이 소식을 전해 듣고 본가로 오라는 연락을 하셨어요. 평소 마누라 성격으론 절대 따라 나서지 않을 테지만 이날은 재산 문제를 매듭 지어야겠다 싶었는지 저보다 먼저 문간을 나서더군요. 본가에 도착하니 부모님은 마누라가 따라온 것에 내심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버지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듯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쨌든 수술 안 하면 가망도 없다 하지 않았니? 네 누이도 미국에서 실력 좋다는 의사를 수소문하고 있다. 우리 가족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어떻게든 나을 방도를 찾을 수 있으니까 너는 이런저런 고민 말고 앞으로 치료에 전념할 궁리만 해라. 옆에서 눈물만 찍어내고 있던 어머니도 딴 생각 말고 수술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옆편네가 잠시 후 기막힌 얘기를 하네요. 애들 아빠 낳을 방법이라면 내 간이라도 떼다 팔겠지만 수술해도 가망이 거의 없다는데 이러다 괜히 가만히 있는 맘 못한 꼴 나는 건 아닌가 걱정이에요. 마누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니가 찻주전자가 올려진 상을 뒤엎으셨어요. 네 속마음이 그런 건 아니고 수술이라도 받아야 살 희망이 있다는데 벌써부터 네 서방 죽을라 생각하며 앉아있는 거냐? 서방 죽으라고 아주 구슬하지 그러냐? 생전 큰소리 한 번 낸 적 없는 어머니였기에 가족들 모두 여간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뻔뻔스런 마누라도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못했는지 깜짝 놀라 손살에 치며 변명을 해댔어요. 하지만 그간 마누라 꼴을 한참이나 눈 감아주셨던 탓에 이번엔 더 참을 턱이 없었죠. 어쨌든 그날 어머니가 워낙 노하신 바람에 마누라는 재산 얘기는 입 밖으로 내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아침 대바람부터 옆편네가 처갓집에 가자고 저를 닦아 세우더군요. 처가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저를 두고 쭉 둘러앉아서는 병에 대해 이것저것 묻는데 제 기분 탓인지 걱정한다는 생각은 영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죽는다니 다른 가족들은 조심하는 기색이라도 보였는데 마누라와 똑 닮은 막내 처제만 심통이 덕지덕지 붙은 얼굴로 이러더군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 큰 돈을 들여서 수술을 받는다고? 사돈 어른이 많이 배우셨다더니 자식 일이라 앞뒤 분간 못하시나 보네. 형부, 그러지 말고 그 돈으로 나한테 좋은 일 좀 해요. 내가 제사상은 잘 차려줄게. 딴에는 재밌는 농담이라고 한 건지 누런이를 드러내고 숨통 끊어질 듯 웃는 모습을 보는데 정신이 퍼뜩 들더군요. 여태 처갓집에서 제게 뭔 짓을 해도 참았는데 가만 보니 처제 말 맞다나 언제 죽을지도 모를 목숨 두려울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처제 내일 모레면 시집 가는데 내가 큰 거 하나 해주고 떠나야 죽어서도 한이 없겠지. 처가 식구들은 제 말에 큰돈이라도 한 푼 받을까 싶어 갑자기 제 몸뚱이를 애지중지 아껴주더군요. 피곤할 텐데 들어가 누우라고 이부자리 펴주는 장모님 모습이 어찌나 낯선지 관짝에 누울 때 딱 이 기분이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도 마음 먹은 게 있어서 당장은 처갓집 사람들 장단에 맞춰 놀았어요. 그날 저는 곧 죽을 사람 행세를 하며 난생 처음으로 처갓집에서 구박도 안 받고 하는 일도 없이 꼼짝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끼니 때가 되면 아기새처럼 입만 빼꼼 벌려 먹고 또 누워 뒹굴거리기를 반복하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마누라에겐 입을 꾹 닫고 본가와 얘기를 끝내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막내 처제 결혼 준비에 남은 힘을 보탰어요. 제가 먼저 비용 걱정 말고 처갓집 마지막 혼사니 사흘 밤낮으로 잔치를 열자고 했습니다. 제 속도 모르고 다들 무척 좋아하더군요. 성심성의껏 준비한 잔치는 한참 흥이 올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도착하는 날이기도 했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낮부터 고주망태가 되어 노래도 하고 어깨춤도 덩실덩실 여느 잔치집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부른 용달차가 마당을 통과해 들어왔어요. 용달차 진칸에 물건이 바짝 실린 걸 보자 다들 큰 사위가 제 몫을 단단히 한다고
칭찬하느라 바쁘더군요. 평소에는 제 흉만 보던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니 사위 노릇 제대로 한다고 아주 제가 죽을 날을 자기들 마음대로 확정지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처제 시가 사람들도 웅성웅성 모여 용달에 실은 물건이 뭔가 눈알이 툭 튀어나오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용달차 인부들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했습니다. 큰 들통은 마당에 두시고 항아리는 방으로 옮겨주세요. 차 뒤에 구겨 타고 온 6인부가 인상을 팍 쓰고 제 지시에 따라 들통은 마당으로 어른머리만한 항아리 10대께는 방마다 두고 부엌이며 창고며 사람 다니는 길목엔 모두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이 가는 대로 웅성웅성 쫓아다니는데 가장 먼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쓰는 안방이었어요. 안방은 사방이 넓어 3분의 1쯤 되는 곳으로 항아리 2개를 놔두고 제가 그 중간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뭔 일이 날까 싶어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품에서 장인어른의 날도끼를 꺼내 높이 쳐드니 여기저기서 항아리에 돈을 채워왔나 보다고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여운이 가시기 전 얼른 항아리를 내리쳤어요. 사람들의 감탄은 곧이어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깨진 항아리에선 누런 국물에 검은 건더기가 흘러넘쳤어요. 제가 항아리에 실어온 것은 돈이 아니라 처가와 똑 닮은 똥우물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서로 밀쳐대며 대청마루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똥물을 싣고 온 인부들이 인상을 팍 쓰며 사람들이 나오는 곳마다 들통에 든 오물을 퍼다 부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똥오줌을 뒤집어 쓴 채 집을 빠져나갔고 저는 방마다 놓아둔 항아리를 깨부셔 온 집안에 똥내가 진동을 하도록 했네요. 일을 끝내고 마당으로 나오니 인부들은 코를 틀어막고 진작 용달에 올라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을 보니 처가 식구들이 씩씩거리면서도 마당으로 들어오진 못하고 제게 욕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특히나 마누라가 아주 악을 쓰며 덤벼드는데 똥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진작 혼을 내줬어야 하는데 싶은 게 후회되더군요. 용달은 바짝 붙어서서 욕을 하는 처가 식구들을 밀쳐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 저는 바로 본가로 가서 자리를 펴고 누워 그날을 되새겼어요. 가족들이 집안에 무슨 냄새냐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모여들었을 땐 일어나 앉아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행동에 아버지가 크게 혼을 낼 거라 여겼는데 그저 잘했다는 말만 하시더군요. 그리고 하룻밤 지나고 난 후 유유자적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데 어디서 똥내가 솔솔 풍겨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마루에 벌떡 서서 주변을 살피니 담장 옆으로 머리 몇 개가 모여있는 게 보이더군요. 처가 식구들이 한바탕 난리라도 부리려 쫓아왔는지 대문을 들어설까 말까 궁리 중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 아궁이에서 활활 타는 장작 하나를 꺼내 대문 밖으로 들고 나갔어요. 아직 무슨 할 말이 남아서 줄줄이 찾아온 거요? 밖으로 나가니 냄새는 더욱 진동을 하더군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아주 끝장을 보자는 마음에 험악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똥내 나는 처가 사람들은 계산해보니 싸움을 해도 자기들에게 등뗄 게 없다 여겨졌는지 절 보곤 대번에 줄줄이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생전 절 보고 이놈 저놈 하던 장인은 갑자기 김서방 하고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서방, 자네가 문억하 심정으로 그 난리를 부렸는가? 내야 그 속은 모르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계속 속으로만 붓고 있었어야 일이 풀리겠나? 섭섭한 게 있으면 오늘 다 풀자. 보나마나 제가 죽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부모님 재산에 숟가락이라도 하나 얻는다는 계산이겠죠. 저는 더 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여한 없어요.
아쉬운 게 남아서 절 찾아왔나 본데 더 나눠줄 것도 없이 제 건 그 옆편네 소나기로 다 들어갔습니다. 짜라도 나올 거 하나 없으니까 돌아들 가세요. 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선 걸 어머니가 똥간에서 똥물 한 바가지를 퍼오자 그제야 내빼더군요. 마누라는 법원에 고소장까지 냈지만 어차피 제 앞으로 된 재산이라곤 한 푼 남아있질 않아서 나눌 것도 없었습니다. 들리는 얘기론 석 달 열흘 넘게 그 집 문간을 스쳐만 가도 똥냄새가 배기는 바람에 온 동네 사람들이 피했다고 하네요. 그 후 저는 형님의 주선으로 병원을 한 곳 더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가기 전 몸 상태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회충이 우글거리네요. 이러니 자꾸 살도 빠지고 몸이 약해지는 겁니다. 회충약 한 알 드시면 금방 싹 날 겁니다. 한 달도 안 된 새에 병이 싹 나았다니 순간 골머리 썩기는 마누라가 사라져 몸이 나았나 싶었어요. 그러다 이성적으로 차분히 생각하니 아무리 마누라랑 사는 게 지옥 같다고 해도 그게 될성 싶은 얘기가 아니지 싶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다시 몇 군데 병원을 더 돌아도 주구장창 회충 얘기만 하더군요. 하도 희한한 생각이 들어 온 가족이 제가 처음 갔던 병원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글쎄 재수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알고 보니 제 차트가 다른 사람의 차트와 어째 뒤바뀌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이야 워낙 의료 시스템이 좋으니 그런 사고가 없지만 아주 옛날이라 가끔 일어나는 사고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요단강을 건너나 했는데 회춘약 한 알로 건강을 되찾게 되었죠. 마누라는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이혼 후에도 몇 번 찾아와 온갖 구질구질한 소리를 해댔지만 그때마다 똥물 세례를 퍼부어 주니 나중엔 아예 발길을 끊더군요. 아이들도 제 엄마라면 도리지를 치며 싫어하는 터였고 마누라도 애들에게 딱히 정을 주는 사람이 아니어서 인연이 아주 끊길 때도 따로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제가 저렇게 죽음의 문턱을 다녀오며 깨달은 게 있어요. 앞서 말했듯 인생의 시간을 미래만 두고 살다 보면 현재를 전혀 살지 못한다는 거였죠. 항상 저는 언젠간 좋아지겠지, 언젠간 할 수 있겠지, 또 당장 싫은 소리를 하면 앞으로 불편할 테니 참아야지 하면서 저 스스로를 고문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 일을 겪고는 더는 앞날만 바라보며 사는 짓은 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살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현재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방책이며 과거에 대한 후회는 최대한 하지 않으려 해요. 과거는 배우며 지나치고 현재는 즐기며 살아가고 미래는 희망을 품을 뿐이지요.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그것도 아니면 닥치지도 않은 미래의 두려움인지 항상 잘 생각해서 현명한, 아니 즐거운 인생을 사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